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에 의해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이라면 이는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가격 경쟁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강화를 의미했고 이는 신자유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대처리즘으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레이거노믹스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까지 거의 50여 년간 원가 하락이 시장 경제의 경쟁력이 됐고 중국의 싼 노동력이 이에 호응했습니다. 중국은 노동 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축적한 자산을 서방 국가의 기술 집약적 제품을 베껴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은 WTO 가입 5년 만에 외환 보유고를 2조 달러 이상 축적했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습니다. 덩샤오핑이 이끌던 중국은 IMF 외환위기로 동남아 국가와 홍콩, 한국이 무너지는 모습과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맞는 과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특히 서방 헤지펀드와 일본 간의 전쟁터였던 홍콩은 중국 공산당에게는 좋은 학교가 됐습니다. 송영민의 화폐 전쟁에서 표현된 것처럼 중국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금융계의 공격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쌓은 후 홍콩, 대만, 일본, 한국 등의 친중파 인맥들을 심어놓고 이들을 통해 중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양 국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보고 중국을 경계했습니다. 2006년 말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의 부동액 치약, 멜라민 분유, 발암물질 장난감 사건 폭로도 이런 맥락에서 터졌습니다. 서양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중국 투자를 급격히 줄이고 공장을 중국 본토에서 반중국 성향이 강한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로 옮겼습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들의 철수 및 귀환을 독려하고 지원금까지 지급했습니다. 배반의 시간은 오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과잉 소비와 다른 국가들의 과잉 저축이란 글로벌 불균형 심화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서브프라임 사태와 맞물리면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2007년 2월 말 HSBC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중 부실이 20%에 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3월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문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일과성 문제로 치부되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개를 펴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서방 금융권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2007년 4월 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 400억 달러어치를 영국 런던 시장에서 대량 투매했습니다. 붕괴의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파생상품 가격이 폭락하자 그 영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일본 도쿄를 거쳐 미국 월스트리트까지 퍼졌습니다. 2008년 3월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했습니다. 서브프라임 파문은 국책 모기지 및 일반 상업은행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19세기와 20세기 대공황을 모두 헤치고 살아남아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래 금융위 제조업을 포함해 거의 모든 영역을 좌지우지하는 금융자본주의의 지배 아래 놓인 결과 아시아 외환위기를 비롯해 서브프라임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중국은
소비 주도형인 미국식 패권의 약점을 보완해서 생산력을 내부적으로 보호한다면 세계의 패권을 가져오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과 1894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서양 열강의 조차 대상인 반식민지로 전락했던 지옥의 역사를 되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몽으로 나타났습니다.